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주식 초보가 가장 궁금해하는 호재와 악재 분석. 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자, 좋은 뉴스 같기는 한데, 이걸 정말 좋은 뉴스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또 악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을 여기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버티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분을 해드릴 거고요. 또 호재 상황에서 또는 악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호재를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호재 상황을 보게 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거 M&A, 매각, 인수 합병 이런 거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분을 인수한다라든지 또는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흡수 합병을 한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즉, 이 M&A 이슈라는 것은 사실은, 재료 중에서 가장 큰 재료입니다. 이 M&A가 뭐냐면,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을 사들이거나 또는 합병하는 것, 또는 적대적 M&A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내가 이 회사의 경영권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M&A는 전부 다 이제, 무엇을 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업을 사들인다. 기업을 산다는 것은 주식, 즉 지분을 사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인 호재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됐을 때 어느 회사가 더 많이 주목을 받느냐면 팔려가는 회사가 대부분 호재를 받습니다. 이 팔려가는 회사 같은 경우는 팔려가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영역이나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M&A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각, 인수, 합병, 그다음 적대적 M&A, 경영권 참여 목적, 지분 경쟁을 위한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회사가 매각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회사에는 일단은 뭐가 생겨요? 나를 팔면서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경영권이 되게 어려워. 지금 경영하기 되게 어려워. 돈이 없어. 이럴 때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을 만든다든지 또는 다 괜찮긴 한데 뭔가 인프라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더 큰 회사에게 들어가서 그 큰 회사의 인프라를 내가 좀 흡수해서 대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팔려가는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사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같은 계열에 있는 것들은 큰 상관없습니다만은 계열이 완전 달라. 그 자동차 회사가 의류 회사를 사들인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너지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인수 회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시너지를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각되는 회사, 또 인수하는 회사 이런 쪽은 매각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합병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과 인수를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적대적 M&A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위해서 지분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 M&A 나 이 회사 먹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막 매수가 들어가요. 근데 이 회사의 경영진은 이걸 방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뭐가 들어가요? 주식을 사들여요. 왜냐면 나이가 지분이 많아야지 저놈이 경영권에 참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을 계속 사들이는 형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즉 시장에 널려있는 주식들을 계속 사들여야 되니까 사들이게 되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M&A, 인수합병 뉴스가 떴다 그러면 인수를 하는 회사는 약간 이제 시너지가 발생하면 괜찮지만 그 외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 외적인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슈림로봇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슈림로봇은 실제적으로 M&A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확 키울 거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에 나온 뉴스예요. 2021년 12월이면은 주가가 600원대, 700원대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6월달까지 주가가 쭉 상승하면서 700원짜리 주식이 무려 4,930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M&A, 즉 매각이 된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조그만 회사 하나 산다고 해서 크게 타격받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이렇게 팔려가는 입장이 된다면 내가 삼성에게 흡수된다고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수 있죠. 즉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부를 키운다. 너 슈림 로봇 필요해. 일로 와. 해가지고 데리고 가면 거기서부터 대박이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022년도 3월달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로봇 사업이 신성장 동력이다. 그래서 일제히 환호를
불이킨다. 그래서 뭐 로봇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주도주들이 바로 로봇주였죠. 그래서 우리도 휴림 로봇이 제법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무려 저점 대비 700%, 즉 한 7, 8개월 사이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호재 M&A였고요. 두 번째 호재 볼게요. 두 번째 호재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에 한 7, 8월경에 가장 핫 이슈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돈이 많아야지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돈은 어디서 나와요?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익 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을 때. 즉, 그래서 무상증자라는 것은 어떤 식의 의미냐면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자본금이 늘어나잖아요. 자본금이 늘어나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의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증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주식을 다 나눠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권리락이 있어요. 뭐 1대1이다 라고 한다면은 50% 권리락해서 주식이 반값이 돼요. 하지만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죠. 좋은 주식은 어때요? 많이 갖고 있으면 되겠죠. 많이 갖고 있으면 어쨌든 난 손해는 아닌데, 좋은 기업의 주식을 더 많이 소유한다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거의 무조건적인 호재입니다. 다만 무상증자를 매매하는 시점에서 타이밍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과 나온 이후에 매수하는 것과 많이 올라간 다음에 대응하는 것과 오르지 않은 시점에 대응하는 것 다 다르거든요. 자, 뭐 아시겠지만 무상증자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 근데 매수 언제 해야 돼요? 자, 아직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면,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갔다면 대응하시면 안 되겠죠. 자, 사례를 한번 보면 노터스가 이제 가장 큰 흐름을 보였었죠. 6월달에 엄청나게 상승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공시효에 무려 1000% 상승했습니다. 한 주당 뭐 신주를 무려 8개나 배정을 한다 그러니까 1대 8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래서 권리락도 88%, 거의 90% 정도 이제 권리락을 진행했는데, 자, 요게 이제 뉴스가 언제 나오면 5월 9일날 나온 거예요. 5월 달에 나왔고 5월 달에 나오고 나서 주가가 10배나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전부터 치면은 뭐 20배? 네. 그러니까 2000% 뭐 이렇게도 나왔겠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공시가 나온 시점에서 주가 많이 올랐니? 안 올랐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이 흐름들을 그대로 타고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했고요. 이거는 이제 이 이후에는 자, 상한가가 계속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 상한가가 풀리면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무상증자 8배 좋다 이거야. 하지만 그 8배의 효과를 충분히 주가 상승에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남는 것은 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물량 준다고 매수가 들어가면 크게 다치는 수가 있어요. 주가 떨어지는 거 거의 대부분 다 돌려놓는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고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무상증자를 8배라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은 고평가 논란이 휩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고평가된 만큼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 그래서 나타난 것이다. 즉 무상증자는 언제 해야 돼요? 공시가 나왔는데 아직 많이 안 올랐을 때요. 바닥과 가까워 있을 때, 이럴 때는 매수해도 괜찮아요. 다만 많이 올라간다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무상증자의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호재 한번 더 볼까요? 네, 그 다음 호재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 뭐 기업의 어떤 가장 좋은 호재, 이것은 어닝, 네, 실적이죠. 실적이 좋은 것, 이거밖에 없죠. 실적이 좋다는 것은 기업에게 가장 좋은 호재다. 또 한 가지, 영원한 호재, 그런 것들은 가격이 싸다라는 거, 뭐 실적이 좋고 가격이 싸, 이거 더 이상 좋은,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실적 서프라이즈, 놀랍다 이거죠.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매우 좋게 발표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어.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네. 그러면 주가가 확 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기업의 주가라는 것이 실적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주가 상승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10,000원짜리 주식이에요. 그래서 뭐 적정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 뭐 매달 이제 100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10,000원의 적정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매출이 200으로 뛰었어요. 근데 주가는 10,000원이야. 자, 100억에 10,000원이 적정 주가였다면 200억에 20,000원이 적정 주가겠죠?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을 사야 한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제품 가격 인상은 계속돼요. 그리고 실적 규모도 점점 커집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겠죠. 즉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그대로 녹아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 괜찮은데, 자,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해가지고요. 지금 8월달 2022년 8월달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또는 작년도 1분기부터 시작해서 21년도 4분기, 그 다음에 22년도 1분기, 그 다음에 22년도 2분기까지 연속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 덴티움이라는 시장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많이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 있겠지만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야. 지금 목표 주가까지 올라갔어. 과하게 오르지 않았다라면 또 참아냈다가 또 올라가는 거죠. 또 참아냈다 또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즉 실적의 개선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기업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실적 좋아라고 해가지고 빵 뛰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주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시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실적 증가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죠. 주가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 과연 이 이후의 실적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뭐 100만원어치 올랐는데 주가는 한 1000만원어치 올라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고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또 주가 하락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 그 다음에 현재 적정 주가 대비해서 오히려 저평가야. 또 실적이 증가 속도에 비해서 주가 상승 속도가 낮아. 그러면 이건 사놓고 기다리시면 그냥 수익이 남는 겁니다. 다만 많이 올라가 버렸어. 이미 그것을 주가에 반영시켰어. 이러면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네. 자,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소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정립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하는 건 무조건 호재입니다. 왜냐면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방어를 위한 매입, 그 다음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방어를 위한 매입은 무엇이냐?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회사에서 주식을 사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것은 뭐예요? 매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지는 거, 매도가 나오는 거야. 그 물량을 받아주면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해주겠다. 네,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그 방어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각. 소각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종이증권이었기 때문에 그걸 불에 태워갖고 소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냥 없애버려요. 네, 그냥 디지털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없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없애게 되면 뭐가 되느냐? 자, 100만원의 가치를 10개로 나눠서 10만원씩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5개를 태워버렸어. 그럼 100만원을 5개로 나누겠죠. 그러면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씩 갖고 나눠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소각한다고 해서 뭐 대단히 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로 해서 주주 가치를 조금씩 더 높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 회사 괜찮거든. 끄떡없거든 그러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소각 같은 경우는 보통 매입 이후에 소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자, 매입 이후에 소각까지 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소각이 없다. 그럼 매물 부담. 가끔씩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 어떤 이유로 많이 올랐는데 야이씨 안되겠다 팔아먹자 해가지고 팔아먹는 애들이 있다면 자사주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팔아먹는 애들이 생겨요. 이 부분이 물량 부담입니다. 즉 얘네들은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소각을 하려고 해서 주주가치 제고하거나 뭐 주가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야 주가 싸니까 지금 사. 어차피 주가 올라갈 거야. 해서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좀 올라갔어. 그러면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사주 매입이 지금은 주가 방어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매물 폭탄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 이후에 소각까지 가는 거 이것이 좋은 거고요. 매입 이후에 소각이 없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적당 시점에서 팔아먹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얘네들도 사람이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매입 이후에 자꾸 뭔가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겠죠. 주주 가치 제고고 나발이고 간에 나는 돈을 먹고 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영진들 볼기짝을 때려줘야 되죠. 네, 아무튼 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입이 먼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게 되면 주가가 부진하는 락앤락에 1년 만에 자사주 재취득했다. 2021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21년 1월이요. 21년 1월이면은 여기 그 20년에 그 뭐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 하락한 이후에 쭉 진행되다가 여기 이평선에 모여있던 자리. 자사주 재취득하고 나서 주가 상승했죠. 자, 1년 전에도, 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한 번 더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얘네도 지금 소각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또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방어를 하겠다라고 들어갔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은 방어 시점에서도 네, 주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또 자사주 매입을 더 할 수 있을지 아닐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네, 어쨌건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방어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해준대. 오케이, 땡큐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아, 주가가 곧 올라가겠구나. 주가가 더 내리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자사주 매입은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백억 해가지고요 6개월에 걸쳐서 매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바닥을 잡을 것이다라는 신호로 해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좋은 호재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소각 나오면은 더 좋은 얘기다. 소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방어해 놓고 주가 올라가면 팔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에요. 자, 그 다음 호재를 한번 알아볼까요? 임상 성공과 임상 추진, 바이오, 제약 바이오 하는 경우들 이런 거 많이들 보시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이 임상 실험, 임상 성공, 임상 추진, 임상 결과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신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줄줄이 깨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시점에서 반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는 일정을 알고 있다라면 그 전에 미리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 실험을 해야 하는 단계가 바로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한테 네, 시험을 해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임상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 1상과 2상, 3상, 그 다음에 제품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상, 2상, 3상 여기 진행되는데 가장 많이 저거 하는 것이 처음에 나 개발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임상 들어갑니다 할 때 주가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2상 들어갈 때 네 주가 반응 한번 있어요. 그 다음에 3상 들어갈 때가 가장 큰 반등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3상 성공을 할 때 성공을 하고 나면 바로 제품화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품화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우리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처럼 긴급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3상 없이 그냥 긴급 사용 승인 해가지고 2상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특별한 경우고요. 이게 일반적인 부분들이고 각 단계마다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요. 네, 짧게는 뭐 몇 달 걸리긴 하는데 몇 달 만에 결과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몇 년씩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각해봐요. 1상, 2상, 3상 이거 몇 년씩 걸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들은 일단은 그 벌어들인 수입은 없는 대신에 여기 연구비가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기업들은 적자가 나면은 보통 코스닥 법률에 의해서 항상 폐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것은 기술특례로 상장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임상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대부분 다 단기적 재료를 보시면 됩니다. 3상 이후에 제품화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1상 오케이 좋았어. 주가가 빵 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1상 성공해서 오케이 근데 2상 남았잖아. 자, 2상 성공해서 오케이 근데 3상 남았잖아. 3상 성공해서 오케이 근데 제품화 남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임상이 실패했다 그러면 완전히 대박 터지는 악재가 되는 거고요. 성공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으로 그칠 경우가 많습니다. 길어봤자 뭐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상승하면서 나머지 훅 떨어뜨리는 모습들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재수 없으면 그냥 그날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임상, 2상, 뭐 3상이든 이런 거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미리 그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언제쯤 결과 발표를 할 것이다 알고 있으면 그 전에 이게 성공인지 아닌지 대충 통밥을 잡고요. 그 전에 매입을 해서 재료가 나올 때 팔아먹는 그런 전략이 좋은 전략이고요. 뉴스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내가 팔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장기적 추세로 뭐 1상 이후에 2상 이후에 3상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굴곡이 분명히 있습니다. 치고 올라갈 때 또 내려갔다가 또 다음에 잡고 다시 올라가고 또 잊혀질만 하면 2상 성공했어요. 3상 성공했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길게 보거나 아니면은 대응 전략을 내가 장기적으로 잘 짜시는 분들 아니면은 단기적 패턴에서의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호재는 호재인데 단기적 포지션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발기부전 치료제. 네, 이거 중요한 거죠. 자이데나가 미국에서 심장병약 임상시험을 한다. 그래서 2014년도에 나왔던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지온이라는 기업이에요. 메지온이 지금 이 유데나필, 이게 자이데나입니다. 유데나필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 임상 완료했다는 것이 이제 2015년도에 한번 나왔고요. 2014년도에 임상 시험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네, 다시 이제 임상한다 해가지고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주가가 이만큼 또 치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입증 실패라는 게, 이게 엄청난 그 사건, 사고였잖아요. 유의성 입증을 실패했다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야. 만약에 임상이 계속적으로 잘 됐어. 그러면은 정말 획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해서 주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주가가 또 폭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포지션에 대한 포인트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적당히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상승 이후에 주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도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주가가 뭐 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이제 또 꺾이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는 반드시 도망치는 그런 탈출구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호재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해드린 거고요. 이제 네, 악재에 대한 얘기도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